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법 이번 시간에는 그 공정거래 분쟁 조정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하는 분쟁 조정 협의회에 관한 내용들인데, 혹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48조에 3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거죠. 이게 나중에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2017년, 18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협의회를 갖다 설치 구성하는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일 중요한 거죠.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관한 23조인데 23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조항에 위반한 혐의가 있을 때, 이럴 때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원에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둡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이죠. 위원장은 1명이고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 그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합니다.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는 거. 자, 그거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을 갖다 어떻게 뽑느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협의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협의회 위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의 독점 규제 그리고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의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섯 7명인데 그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4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던 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제 1명.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4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1명 이상씩. 각각에 대해서 한 명씩 해가지고 4명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경우 봐주시고, 협의회 위원입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생길 때는 이제 보궐위원회의 위촉해야 되는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것도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협의회 회의에 관해서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 항상 우리가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죠. 협의회 위원장은 물론 이제 그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고 그랬죠. 겸임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보통 의결 정도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 간단하게 분쟁 당사자라고 하는데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쟁 조정 대상이 된 거니까 출석해서 의견을 갖다가 진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원 그리고 조정원 내에 설치하는 협의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개 그 구성이라든가 회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 15년 두 번 연속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예시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자, 조정원의 장은 누가 임명하죠?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뭐 틀린 게 쉽게 보이죠.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몇 명?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불공정 거래행위에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이에요. 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근데 뭐 법원이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이런 거는 누가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체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 그리고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번씩만 공부하셨으면 그 틀린 게 눈에 잘 보입니다. 자, 다음엔 그 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협의회 위원이 예컨대 조사 당사자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회의에 참여하거나 심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해서 제척된다는 겁니다. 제척된다는 거. 제척이 뭐죠? 제척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제척이라는 용어 쓰는데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해서 제척된다. 여기 내용 보시면 당사자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니까 제외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또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의 분쟁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밀접한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제척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피가 있습니다. 기피는 이제 역시 그것도 제외시키는 겁니다. 기피 해가지고 같은 얘기인데 2번 분쟁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인데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쟁 당사자가 그 사람을 갖다 기피하는 거예요. 위원을. 이 사람은 분명히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회피는 뭐냐면 협의회 위원이 뭔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피하는 겁니다. 스스로 피할 때 그걸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회의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역시 제척, 기피, 회피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사유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야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때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조정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가 해야 되겠죠.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데 관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18년 9월 18일 날 일부 좀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조정의 신청 등 해가지고 역시 그것도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분쟁 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이유,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있죠.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때 분쟁 조정 신청을 받거나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 사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에게 다 통지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의 신청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도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우리가 단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했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또 파산 절차 참가, 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의 분쟁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가 각하된 것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효가 중단된 경우 있죠.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서 조정 조서를 작성한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이런 경우에는 새로이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신청 등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 분쟁 조정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걸 특별히 주의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조정 신청을 받았으면 이제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거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합의하는 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합니다.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하거나 또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절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이항 보시게 되면 협의회는 해당 분쟁 조정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또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의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각하하여야 한다 하는 거 봐주시고, 뭐냐면 조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각하하여야 하는 겁니다. 각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인데 조정 신청을 했어요. 뭐예요? 할 이유가 없죠. 이것도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 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요. 이런 경우에도 협의회는 각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네 가지인데 이해가실 겁니다. 이것도. 왜냐면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 협의회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거. 네 가지 경우.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묶어서 첫 문제 내기 좋겠죠. 그래서 자,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네 가지. 자, 그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협의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겁니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이 성립됐으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의 의뢰라고 했죠. 이건 자,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자,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6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또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뭐 더 이상 뭐예요? 위원회 조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을 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자, 각하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 경위, 조정 신청 각하 또는 조정 절차 종료, 자, 조정의 경위, 그 다음에 조정 신청 각하 또는 조정 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고, 자, 분쟁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하여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나 또 시정 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정도 하나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면은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데, 이게 이제 48조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협의회는 자,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의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이라거나 자,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의원과 조정에 참여한 의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이라거나 서명한, 뭐 이제 서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또 들어간 겁니다. 과거엔 기명 날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명 날이라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쪽이 다 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조정 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정에서 합의했으면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죠.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공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 대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정조치 및 시정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또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조정 신청과 관련된 그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또 뭐 자신감이 생기시는 겁니다. 답이 쉽게 보이니까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분쟁 당사자라면 당연히 뭐요?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분쟁 조정 사항에 관하여 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나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봤던 거죠. 맨 마지막에 뭐요?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 조치나 시정 권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틀린 게. 그래서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3번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는 거. 정족수입니다. 정족수 잘 나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4번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또 뭐요?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에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요 같이 문항에. 그래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나오고 또 이제 틀리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공부하실 때도 그런 흐름에 맞춰 가시면 공부하는 게 더 훨씬 더 편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8장입니다. 8장에 조사 등의 절차 나옵니다. 원래 이제 법에서는 원래 10장입니다. 법에서는 10장인데 이제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10장인데 여기서 이제 8장입니다. 조사 등의 절차. 아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출제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앞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출제 밀도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먼저 법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에 대한 내용이 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권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죠. 당연히. 공정거래법을 또 위반했다면 당연히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이건 통지해야 되는 거죠.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사한 경우 법 위반 행위에 조사를 갖다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효, 시간적 효력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이제 시효와 관련해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확인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이 경고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시간적 효력이 지났어요. 그래서 각호의 기관이 경고한 경우에는 이제 시효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도 할 수 없고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 숫자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숫자 나오면.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이제 시효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입니다. 5년, 7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년, 7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어도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요. 취소된 경우로서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처분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자, 시효가 지났어도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외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그 예외 규정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의 조사에 관한 내용이 법 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조사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 조사를 위한 처분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규정이 자, 5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처분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처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 첫 번째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두 번째 감정인의 지명 및 감정의 위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할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조사 공무원의 권한도 나와 있고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 요구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고요. 조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 공무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 공무원의 권한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도 좀 보세요. 자, 위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있죠. 아무래도 뭐 조사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 다 뭐예요? 쉬우겠죠. 의뢰. 그래서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공무원이 조사 나갈 땐 당연히 뭐예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내보이고, 그래서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권의 남용 금지가 있습니다. 자, 조사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도 뭐 대부분의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 나갈 때 준수할 사항들인데 을에 어떤 법이든 간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 조사 등의 연기 신청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 등의 연기 신청. 이것도 이제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이나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 사유가 뭐냐? 이해갑니다. 이럴 때 당연히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합병 인수, 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인수하거나 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요청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조사로 나와봤자 뭐요? 장부나 증거서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엔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법 제50조의 4에 들어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나오는 것은 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소회의가 결정합니다. 본회의가 아니라 전체 회의가 아니라 소회의의 결정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고려하는 경우, 의뢰 단서가 나오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고려하는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부분에서도 그 내용을 준용합니다. 근데 되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에 관해서는 법 절차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가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시정 권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 권고해야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시정 방안을 정해서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방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시정 권고할 때는 법 위반 내용, 또 권고 사항, 그 다음에 시정 기한, 언제까지 시정하라 이거죠. 시정 기한, 또 수락 여부, 통지 기한 및 수락 거부시의 조치, 이런 걸 명시한 서면으로 시정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 권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경우에는 또 뭐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두로 해가지고 법적 효력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뭐죠?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 법 위반 내용, 권고 사항, 시정 기한, 자, 수락 여부, 통지 기한, 그리고 수락 거부시 조치, 5가지가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자, 시행령에 나온 거지만 시험 문제 포함됐던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럼 시정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거 중요합니다. 리얼. 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 권고인데 수락했어요. 자, 수락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봅니다. 시정 조치가 명해진 것으로 본다. 자, 그 조항 중요합니다. 리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동의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꽤 깁니다. 동의 의결 해가지고, 자, 법 51조에 2에 나와 있는데, 동의 의결. 동의 의결의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 의결의 신청. 내용 보시면 이제 동의 의결 무엇인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자,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어떤 이제 해당 행위라고 할 겁니다. 해당 행위. 그리고 사업자 또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제 신청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인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또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 의결할 것을,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지 않고, 동의 의결 안 합니다. 동의 의결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 의결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 의결할 것을, 그러니까 신청인의 요구대로 동의 의결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의해달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의 의결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 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당 행위가 자, 법 제19조에 나와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인데,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죠. 이럴 때는 뭐예요? 동의 의결 안 합니다. 동의 의결 안 하고, 자, 곧바로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고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인데, 고발과 관련해가지고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동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자, 동의 의결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좀 내용을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